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국산 차에 붙는 세금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내려갑니다. 정부가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을 바꾸기로 해서 그런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왜 바꾼 건지 오늘은 이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겠고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비싼 외국산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내가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비를 물고 보험료까지 할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 혹시 주변에 고가의 차량이 보이면 잘 피해가라, 이런 웃지 못할 얘기를 하곤 하죠. 다음 달부터는 이런 불합리해 보이는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도 좀 바뀝니다. 미국의 금융당국이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또 다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기소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특정 거래소들이 아니라 가상화폐 업계 전체를 정조준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오늘은 이 뉴스들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 8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경제 뉴스를 정리해보는 즐거운 시간, 오늘도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그리고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다음 달부터 자동차 살 때 내는 세금이 좀 내려간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변화가 왜 일어난 거예요? 일단 정부가 국산차에 매기는 세금의 계산 방식을 바꾸기로 해서 그런 건데, 계산 방식을 왜 어떻게 바꾼 건지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4,200만 원짜리 국산차를 산다고 하면 지금 개별 소비세율이 3.5%니까 3.5%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다음 달 1일부터는 지금보다 세금을 40만 원 정도, 4,200만 원짜리 국산차를 산다고 했을 때 세금을 40만 원 정도 덜 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차값이 그만큼 내려가게 되는 거겠죠. 뭘 어떻게 바꾸길래 세금이 내려갔어요?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국산차 출고 가격에다가요. 정부가 이번에 정한 기준 판매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준 판매율 18%를 곱하고요. 곱한 금액만큼 출고가에서 뺍니다. 기존 출고가에서 18%를 깎아서 계산한다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차값의 18%를 공장에서 그렇습니다. 나오는 차값의 18%를 다음 달부터는 깎고 나서 세금 계산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이 내려가는 거죠. 예. 원래대로라면 4,200만 원짜리는 4,200만 원에다가 개별 소비세 3.5%를 곱해야 하는데 다음 달부터는 18%인 756만 원을 빼고 3,444만 원 이걸 과세 기준으로 삼아서 계산을 하니까 지금보다 세금이 낮아지는 겁니다. 마치 그 부동산 시장의 공시 가격 조정하듯이 그렇습니다. 그걸 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또 개별 소비세가 낮아지면요, 거기에 붙는 교통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금이 내려가는 거죠. 다만 이 기준 판매율 18%라는 숫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3년간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3년 후에는 비율을 좀 재조정하긴 합니다. 19로 바꿀 수도 있고 16으로 내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대로 갈 수도 있고요. 좀 복잡하게는 됐지만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자동차의 출고 가격을 좀 싸게 판단하고 거기서부터 세금을 매기기 시작한다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본 가격을 낮춘다는 뜻인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국산 자동차 업계가 국산차에 매겨지는 개별 소비세 부과 방식을 바꿔달라고 강하게 요구한 결과를 정부가 받아들인 건데 자동차 개별 소비세는요, 국산 차량 수입차랑 똑같이 매기긴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수입차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정부에 신고하는 가격,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개별 소비세가 붙습니다. 그 뒤에 이제 국내에서의 마케팅 비용, 유통 비용, 마진 이런 게 붙으면서 우리가 매장에서 보는 가격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국산차는요, 유통 비용, 마케팅 비용, 자동차 회사 마진 이런 게 붙어 있는 출고가에 개별 소비세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국산차와 수입차의 차값이 똑같다면 국산차에 붙은 세금이 더 많다라는 게 국산차 업체의 오래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수입차는 마케팅비랑 마진을 뺀 수입 원가의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고 국산차는 마진이랑 마케팅비, 유통비 다 합친 출고가의 개별 소비세를 부과합니까? 이건 좀 부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물론 이게 이해는 되는데 예를 들면 벤츠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 가격이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다 하면 그 5천만 원은 거기에 마케팅 비용이 안 들어갔냐 하면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독일 본사가 열심히 벤츠를 위해서 마케팅했던 비용 다 포함시켜서 한국 벤츠한테 넘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한국 벤츠도 한국에서 벤츠 마케팅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겠어요? 그렇죠. 벤츠를 살 때? 그렇습니다. 이 논란이 국산 맥주와 외국 수입 맥주 논란이랑 똑같은 건데 물론 국내 자동차 업계가 개별 소비세를 줄이고 싶다면요, 수입차처럼 제조회사랑 판매회사로 분할하면 이거 간단하게 해결되긴 합니다.
제조회사는 마진 거의 안 남기고 그냥 위탁 생산만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정해진 저렴한 출고가로 개별 소비세를 계산해서 일단 납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동차를 판매회사에 넘기고 판매 마진이랑 마케팅비는 판매회사가 붙여서 팔면은 수입차랑 똑같은 구조되거든요. 구조적으로 되기는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개별 소비세를 덜 낼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튼 국산 자동차 업계 역차별 논란 그쪽에 주장했던 그 논란을 정부가 이번에 받아들이면서 국산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 계산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참고로 이 기준경비율 18%는 어떻게 정해졌냐면요. 국세청이 지난 3년간 5개 자동차 회사들의 차 한 대당 평균 비용이랑 마진을 계산해 봤더니 네. 대략 한 18% 정도 되더라. 마케팅 비용이. 네. 그래서 출고가에서 그만큼을 빼고 세금을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만이면 빼줄게. 네.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도 여전히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맥주는 그래서 바꿀 때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냥 이게 몇 리터짜리인지만 보고 세금 매길게 그럼. 그렇죠. 그렇게 바꾼 마케팅 거죠. 비용이 붙었든 안 붙었든 네. 붙었다고 1리터짜리 맥주가 1.2리터 되는 건 아니지 않냐. 네. 그렇게 해서 세금 구조 체계 자체를 바꿨는데. 네. 알겠습니다. 어떤 배경인지는 알겠고. 네. 그럼 국산차를 살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게 언제부터 적용된다고요?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7월 1일 출고되는 차부터 적용입니다. 그러면 6월 달에 출고되면 안 되겠네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미 사신 분들은 잠깐 나 지금 지금 못 받아요. 네. 절대 차 빼지 마시던가 네. 아니면 뭐 옵션을 네. 바꿔주세요. 그렇죠. 좀 늦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네. 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또 무조건 다음 달에 사는 게 무조건 유리하냐? 꼭 그렇진 않은 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개별 소비세는 지금 원래는 세율이 5%였거든요. 네. 그걸 지금 정부가 깎아줘서 3.5%를 적용하고 있는데 깎아주기로 한 기한이 이달 말까지예요. 그러니까 다음 달이 되면 다시 5%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별 소비세율이 다시 올라가면 바뀐 계산식을 적용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준 판매 비율만큼 깎아준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차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개소세 인하를 앞으로 이어갈지 아니면 세율을 원래대로 올릴지 조만간 정부가 결정을 할 텐데 세금을 포함한 국산차 구입 비용이 지금보다 줄지 오히려 늘어날지도 이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7월부터 나오는 출고되는 차량에 개소세를 얼마나 붙일지를 6월 8일인데 아직 결정을 안 해놨어요? 안 해놨습니다. 많이 바쁜 모양이에요. 예. 많이 바쁜. 아직 안 했습니다. 바빠도 이거는 좀 빨리 해줘야죠. 네. 어떤 시기든 예. 계속 그 깎아주는 것도 이유도 있을 테고 예. 안 깎아주는 것도 명분은 있을 텐데 네. 빨리 결정을 해줘야죠. 네. 자, 서은영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 법원이 바이낸스라고 하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규제, 고발, 기소 이런 걸 한 모양이에요. 사실 이제 규제하고 기소한 주체는 행정부일 것이고 SEC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우리로 치면 금융감독원 아마 증권감독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여기에서 일단 지금 바이낸스라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7년에 이 중국계 캐나다인인 자오창펑 CEO가 설립한 회사인데요. 예.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이 자오창펑 CEO와 바이낸스에 대해서 일단 기소를 한 상태에서 여기에 플러스 법원에다가 이 회사 자산을 동결해 주세요라고 긴급 명령을 요청을 했습니다. 회사가 돈 못 빼내게. 네, 근데 아직 이제 법원이 판단을 했는지 지금 보도가 불확실한데 일부 보도에서는 법원이 이제 자산 동결까지 결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자산 동결 요청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바이낸스 미국 법인과 자오 CEO가 고객이나 회사 자금 해외로 이전하는 거, 바이낸스 미국 법인을 해외로 이전하는 거 이거 모두 막아주세요. 그리고 다른 나라로 흩어져 있는 미국 법인 고객 자금도 전체적으로 다 미국으로 다시 가지고 오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럴 것 같네요. 만약에 기소를 해서 수사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올 텐데 물론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혐의점이 밝혀지거나 하면 조치를 해야 될 테니까 조치하려고 보는데 다 재산 바깥에 나갈 거라 그러면 안 되니까요. 네네, 도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미국의 금감원은 이 바이낸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해서 뭐를 의심을 하거나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SEC가 문제 삼고 있는 혐의가 한 총 13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주된 혐의를 꼽자면 이 바이낸스와 자오 CEO가 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상화폐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 조작했다. 그런데 이때 고객 자금을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자오 CEO의 개인 회사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디피크, 시그마 체인 그 2 회사가 있는데 이제 바이낸스에 이제 고객 자금이 들어오면 이 돈을 갖다가 2 회사의 송
송금을 해서 바이낸스 자본금과 섞은 다음에 이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운용한 자금이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 두 회사는 코인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는 회사다. 그러니까 고객 자금을 송금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코인 시장 조성자는 고객이 이제 가상화폐를 사고 팔 때 상대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늘 상대방이 있어서 딱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사실 코인 시장 조성자가 필요한 건데 이 팔 때 사주고 살 때 팔아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그냥 유동성 공급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인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고객이 살려고 할 때 팔아주고 그렇죠. 팔려고 할 때 사주는 걸 이렇게 보면 시장 조성자지만 원래 통정 매매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려 그래 그럼 내가 팔아줄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SEC 외에도 지금 바이낸스를 들여다보고 있는 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이제 연방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일단은 이 바이낸스 자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혐의로 좀 들여다보고 있고 법무부 같은 경우에도 얘네 자금 세탁 용도로 좀 이 회사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바이낸스도 조사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바이낸스 좀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미중 갈등의 불똥이 튄 거 아니냐 이런 좀 의혹도 있기는 합니다. 중국계 창업자가 중국계라서. 네. 그런데 이게 창업자가 중국계인 것도 더불어서 이제 원래 바이낸스가 중국 사무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중국 사무실을 이제 계속 이제 이 미국에서 좀 문제 삼으니까 저희 중국 사무실 없앴고 중국과의 관계 전혀 없습니다. 거래가 아예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 중국 사무실이 아직도 있었고 이게 이 자금 세탁 용도로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불법 거래를 계속 주선하고 있어요. 이런 보도가 최근에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좀 계속 불거져 나오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요 기관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중국 정부가 바이낸스 데이터에 접근해서 얼마든지 미국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이나 이 정보 같은 걸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자체로 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데이빗이 뭐 사고 파는지 중국 정부가 들여다보면 미국 안보에 영향을 준다? 네. 그걸 이제 자금 융통 흐름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안보와는 별 관계는 없어요. 네. 근데 틱톡에 대해서 이제 틱톡이 문제되는 것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계속해서 추적하다 보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될 수 있다라는 의혹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미국 맥도날드가 중국에 가서 중국인들 밥 먹는 걸 다 알 수 있는데 네. 그러면 그게 중국 안보에 영향을 줍니까? 똑같이? 아무튼 서로 안 좋다 싫다는 거예요. 아무튼 상대방이. 네, 그런 것 같긴 하고. 그런데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규모로는 제일 큰 곳 같은데 여기도 제소를 한 걸로 봐서 뭔가 미국 금감원이 이 암호화폐 업계 자체를 좀 뿌리를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한다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이낸스만 가지고 이제 계속 문제를 삼았으면 특정 이제 업체, 특히 이제 아주 불법적인 좀 영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좀 의심이 가는 업체 하나를 좀 들여다보는 것, 혹은 이렇게 미중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미국인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나스닥 상장사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게 한 회사만 이렇게 문제 삼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줄줄이 좀 엮어서 이 코인 업계 자체를 좀 들여다보겠구나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 당국이 규정하는 이제 가상자산 증권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방 증권법 적용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너희들 이 증권법에서 얘기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 이런 것도 안 따랐지. 그리고 정식 거래소로도 등록도 안 하고 이렇게 거래 주선했지. 그러니까 불법이야라고 이렇게 혐의점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이낸스 제소한 지 하루 만에 이제 코인베이스 제소를 하니까 가상자산 업계 자체가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한 게 작년 11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 이제 전 세계 규제 당국이 다 함께 이제 합심해서 좀 이제 가상화폐 시장 리스크 관리 좀 하자 이런 걸 좀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이렇게 SEC가 제소한 것도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애초부터 처음부터 못하게 했으면 몰라도 여기는 상장 회사이기도 하고 또 돈도 그동안 많이 벌었잖아요. 아무리 미국 금감원이라도 이거 소송하기 시작하면 변호사들 동원해서 1심, 2심 가면 이거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더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이제 지난하고 어려운 난제인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코인베이스도 지금 정말 벼르고 있는 게 코인베이스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참에 아예 법원 가서 한번 진짜 제대로 겨뤄보자. 그러니까 결국 SEC가 암호화폐 가지고 계속 증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한번 법정 공방을 통해서 결론을 한번 내보자 이렇게 결사항전 의지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이 바이낸스랑 이 코인베이스만 합치면 이 두 회사 거래량이 전 세계 디지털 자산 거래량 절반 차지하는 회사들이거든요. 워낙에 이제 상식성이 크다 보니까 이 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이 가상화폐를 어떤 성격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아마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이게 주식 채권 같은 유가증권으로 본다면 계속 그 미국의 금감원이 너희들은 왜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하는 그 규제를 지켜야 되는 게 맞고 처벌을 받는데 맞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건 주식 채권이랑 달라요. 왜 우리가 그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금은 가지고는 규제 안 하시잖아요. 그럼 가상화폐도 그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라는 게 이제 가상자산 업계의 주장이고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좀 따져야 되는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네. 오늘은 이 뉴스가 그래도 피부에는 제일 많이 와닿을 것 같네요. 네.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체계가 좀 바뀌나 본데. 네. 비싼 차로 사고를 내면 그러니까 내 차가 비싼 차이면 할증이 더 많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특히나 가해자일 때 할증이 많이 되는데 일단 지금의 자동차 사고 났을 때 할증 구조를 보면 서로 간의 과실 비율을 따져서 상대방 수리비에 대해서 본인 과실만큼 본인 보험사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차량하고 B 차량이 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9대 1이다. A가 9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잘못한 가해자다. A가 가해자. 예. A는 수리비 1,000만 원, B도 수리비 1,000만 원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A 과실이 90%니까 B의 수리비 1,000만 원 중에 90%인 900만 원 보상해주고 배상해주고 B는 반대로 A 수리비 1,000만 원 중에 과실이 10%니까 100만 원을 B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수리비가 많이 지급된 A의 보험사에서는 이제 A 보험료가 할증이 되겠죠. 그리고 B는 할증이 되지 않는 구조고요. 그런데 이렇게 수리비가 뭐 비슷하거나 똑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 차량이 아주 현저하게 비쌀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낮은 피해 차량이더라도 오히려 보험료가 할증되고 비싼 차를 몰고 있는 분은 할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짜리 차와 500만 원짜리 차가 사고가 났는데 5억짜리 차가 9대 1로 5억짜리 차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5억짜리 차는 500만 원에 90%만 내주면 되고 맞습니다. 1일 잘못한 500만 원은 5억에 10%를 내야 되니까 5천만 원을 내야 되니 그런데 그 보험료를 할증할 때 보통 물적 할증 기준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가입할 때 정하거든요. 뭐 이상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보통 200만 원으로 정해놓기는 하는데 비싼 차와 사고 난 피해 차량 같은 경우에 과실이 1이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200만 원 훌쩍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2천만 원어치만 사고가 나면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뭐 몇 억씩 하는 차량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비싼 차한테 들이받쳤는데 내 과실이 10%만 잡히더라도 억울하게 피해 차량의 보험료는 할증되고 반대로 가해 차량은 그 피해 차량의 차 가격이 싸다면은 할증이 안 되는 조금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할증 제도를 둔 취지 자체가 과실이 더 큰 사람한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더 지우자 뭐 이런 취지였는데 이게 점점 차량 가격이 비싸지면서 그 취지에 안 맞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음 달부터는 이제 개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이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제도를 그대로 운영을 하면 피해자는 별 잘못을 안 한 것 같은데도 자동차 그 보험료가 할증되는 이 문제를 어디서도 보상받을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하면 나는 일단 목 잡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아파지 않아도 병원 가서 그렇게 해서 계속 다니고 하면서 합의금으로 받아내서 보충하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운 나쁜 죄밖에 없는데? 그렇죠. 라는 게 나오잖아요. 사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아프지 않았는데 아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보험금을 타기 위한 또 보험 사기라 이걸 범죄지만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니 그런 범죄를 하는 분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도 없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일단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고가 차량은 고가 차량은 사고가 났을 때 그 할증 기준을 달리 적용합니다. 이럴 때 고가 차량이라는 건 뭐냐? 이 차량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를 봤더니 평균 수리비의 120% 이상이면서 신차 가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급 대형 차만 해당이 됩니다.
이런 차량하고 사고가 나면 무조건 사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이 고가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한다. 그러면서 2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만 이 사고는 특별한 사고로 보고 할증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거죠. 이게 점수 체계가 좀 개선되는 거라서 귀로 들으시기에는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가해자 차량이 비쌀 때 조금 전에 우리가 가정했던 그 상황이어야 되는 건데 네. 비싼 차라는 게 얼마냐 하면 일단은 사고가 좀 평균보다는 큰 사고여야 되고. 반드시 큰 사고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차량 자체는 이게 고가냐 아니냐는 정해져 있고 네. 어떤 차량이 고가 차량이든 정해져 있고 8천만 원 넘는 거를 고가로 보겠다. 보통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차량 고가 차량에서 발생한 수리비 배상해 준 거 그리고 이 저가 차량에서 배상해 준 거 이 저가 차량에서 배상해 준 게 고가 차량 쪽에서 해준 거에 3배를 넘어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가해 차량보다 이 피해 차량이 더 많이 물어줬어야 된다. 네, 3배나 더 많이 3배나 더 많이 물어줬어야 될 경우에는 일단 살펴보자. 예, 이건 억울한 사고다. 이렇게 보고 다르게 계산을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 억울한 사고에 해당하는 저렴한 피해차가 발생했을 경우에 네. 저렴한 피해 차량의 소유주에게는 과거와는 달리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일단 이걸 별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할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는 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사고를 났을 때 얼마가 지급되느냐 그 배상액을 기준으로 0.5점 혹은 1점을 부과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저는 그 기준을 200만 원으로 해주세요. 그럼 사고가 났는데 200만 원 안쪽의 수리비가 지급됐다. 그러면 0.5점. 200만 원 이상이 됐다. 그러면 1점. 그래서 1점이 올라가면 할증이 한 등급씩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등급이 네. 한 단계씩. 근데 앞으로는 이제 고가 차량하고 저가 차량이 사고가 나면 아까 그 억울한 사고가 나게 되면 저가 차량은 200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그냥 0.5점만 줘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사고 난 건 봐준다? 네, 그렇습니다. 2번 사고 나면 그건 한 번 사고로 치고. 그렇습니다. 3번 사고 나면 그건 3번째는 또 봐줬다가. 네, 고가 차량하고 나면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고가 차량은 상대방이 200만 원이 안 넘어도 기본 사고 점수 0.5점에다가 약간 벌점의 형식으로 1점의 별도 점수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1.5점으로 1단계가 무조건 할증이 되는 이게 개선되는 건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가 차량이 조금 좀 마음이 놓이는? 네. 이제 고가 차량 보고 안 도망가셔도 됩니다.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혹시 짧은 뉴스 하나 있겠습니까? OECD가 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 발표했는데 3개월 전에는 2.6%로 전망했다가 이번에는 2.7%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G20만 따로 떼어서 보면 2.8% 성장하는 걸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의 기지를 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낮춰잡았습니다. 오히려 낮춰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반도체 수출이 안 되고 있고 민간 소비가 살아는 나가고 있는데 금리가 여전히 높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해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는 제일 민감한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좀 상황이 달라지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경제 콘서트 신청 많이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이었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재미있는 경제 뉴스들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